안녕하세요. 단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계사를 읽어 드리려 합니다. 최근에 동화나 옛날 이야기들만 읽어 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세계사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세계사라는 것이 너무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지만 이 책은 서양 중심이 아닌 다양한 대륙의 역사들을 균형 있게 탐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편단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을 언제든지 읽으셔도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달콤한 밤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세계사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최초의 현생 인류,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유골이 말해주는 선사시대를 살펴볼게요. 옛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인류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류의 후손이죠. 과거 지구에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심지어 호빗을 닮은 인류들이 함께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기근, 질병, 전쟁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인류가 사망하고 현재의 인류만이 살아남은 거죠. 우리는 조상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인류들과 만나 교류하고 경쟁하면서 얻은 다양한 유전자가 우리 혈관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오랜 세월을 거쳐 다양한 인류의 피가 섞인 결과인 셈이죠. 우리와 신체 구조가 유사한 현생 인류는 식량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정착해 도시와 나라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구조를 만들면서 그들은 점차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모여 인간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부르게 된 거죠. 하지만 역사 이전, 즉 선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현생 인류가 약 20만 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등장했고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전학자들은 전 세계 모든 인간이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며 결국 한 뿌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현생 인류는 하나의 조상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약 19만 5천 년 전에 오모 화석과 16만 년 전에 헤르토 화석은 현생 인류의 가장 오래된 화석으로 모두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초인류가 그곳에서 등장했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 조상들은 오랜 옛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소통했으며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었을까요? 학자들은 이 화석들을 묶어 이야기하지만 그 사이에는 수천 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인류는 흥망성쇠를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듯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시간의 장막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그 장막을 조금씩 들춰내어 우리가 가까운 조상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1967년에 발견된 오모 화석은 현생 인류가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등장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실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없었죠.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로스 시켈로스는 에티오피아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인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이주민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땅에서 살아온 원주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현생 인류의 기원을 되돌아보게 되며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간이 가장 먼저 태어난 곳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주가 태동할 때 태양의 열기가 여전히 땅을 드며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태양에 가까운 지역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그럴듯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오도루스 같은 고대 역사가들은 이곳에 대해 제대로 방문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은 20세기 중반에야 등장한 기술입니다. 그의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은 없지만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바를 잘 반영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결론은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이 최초의 인류를 에티오피아에서 찾은 방법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연일 수도 있고 구전된 이야기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잘 보존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오래된 유적을 보고 추측했을 가능성입니다. 고대 역사가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역사 속에는 이렇게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도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새들은 둥지를 짓고 인간은 움막을 지어 살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의 죽어지는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취향에 맞게 집을 꾸미고 방을 장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 역시 생존에 유리한 장소를 찾고 그에 맞는 주거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류는 서서히 도시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도시는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한 정치체제의 필요성 때문인데 이는 도시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목 공동체 역시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시 환경이 기록을 보존하기에 유리한 곳이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역사학자들이 도시의 정의에 대해 초기부터 연구하고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도시의 정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는 인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곳으로 인구가 밀집하여 집단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지 사람이 모여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도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야 하며 둘째, 안정적인 생활 공간이 되어야 하고 셋째,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오팔로 유적지는 2만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도시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오두막을 짓고 오랫동안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은 건물은 견고하지 않았고 인구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호로투, 유적지는 도시보다는 마을로 여겨집니다. 도시가 등장한 시점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15,000년 전 즈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번성했던 도시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동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최초의 문명이 탄생한 곳으로 이 지역에서 국가가 아닌 도시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농사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고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야기는 구술에서 글로 기록되어 오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는 농업에 유리한 지역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에 걸친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자신을 사그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검은 머리 사람들로 불렸으며 수십 개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각 도시에서 문학, 예술, 건축, 음악 등 다양한 작품을 창조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곳은 이집트뿐이었죠.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는 기원전 23년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며 초기 수메르 시대에는 도시 국가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느슨한 연합체를 이루어 자연재해나 군사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하나의 도시 국가가 세력을 확장하고 제국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죠.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처음 등장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음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메르 사람들에게 농사와 날씨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수메르의 도시 국가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강들은 자주 범람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수메르 사람들에게 강을 잘 다스려 농사를 짓고 충분히 수확하여 식량을 비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협력하며 연맹을 맺었죠. 특히 강가에 있는 도시들은 홍수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협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메르에서 중요한 문화 중심지였던 도시인 르은 기원전 약 2300년경 큰 홍수로 잠겼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과 주변 주민들이 홍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1000년 넘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겼을 때 큰 배를 타고 살아남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일부 사람들은 노아가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왕 우트나피슈팀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기근과 전쟁의 위험을 느끼며 협력하여 대비해야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우카르라는 도시를 발굴했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 이 도시는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춘 나라에 의해 포위 공격을 당했습니다. 적군은 투석기를 사용해 진흙으로 만든 대포알을 쏘아 성벽에 구멍을 내고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국가들이 힘을 합쳐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메르에서 각 도시 국가에는 루갈리라고 불리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외교권을 가지고 작은 도시 국가들을 다스렸으며 현대 정치 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왕들은 도시마다 존재했으며 특별한 이유로 왕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키시의 쿠바바라는 여왕은 수메르에서 가장 좋은 맥주를 팔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명성을 쌓은 사람이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사례와 비슷하죠. 수메르에서 최초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작은 도시 국가들은
연합을 맺어 서로 실리를 챙기며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기원전 5400년경 수메르의 초기 도시인 에리두가 세워지며 연맹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3000년 동안 지속된 이 연맹은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을 자랑합니다. 이 연합이 지속된 이유는 서로 군대를 키우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원전 2340년 아카드의 사르곤 1세는 연합이 약해진 틈을 타서 주변 도시들을 정복하고 최초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들을 통일해 아카드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후 메소포타미아의 지도자들은 연합이 아닌 군사력으로 제국을 통치하며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명은 단연코 피라미드와 미라로 유명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자연적인 환경에서 강가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문명의 기초를 다지며 발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기 이집트의 역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그 거대한 피라미드들입니다. 그 크기와 견고함을 보며 우리는 이집트인들이 남긴 유산에 대해 경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회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채롭고 복잡하며 그들의 문화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강가 생활에서 출발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발전한 것처럼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세웠고 자연과 신의 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종종 동물의 머리를 가진 인간 형상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의 시각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집트인들은 신과 자연을 구별할 수 없다고 믿었기에 이런 형상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머리를 가진 테프누트 여신은 비의 여신이자 그 자체로 비의 화신이라 여겨졌습니다. 자연현상이 그녀에게서 비롯된다고 믿었으며 인간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로 신들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신과 인간을 잇는 중요한 존재였으며 이집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와 화려한 보물들은 그들이 세운 거대한 상징들로 파라오는 신이 내려주신 신성한 권한을 지닌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에서의 파라오는 단순히 통치자에 그치지 않고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임무를 저버린다면 신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 믿었죠. 피라미드에서 주목할 점은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최초로 만든 문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파라오의 시신을 신성하게 여겨 미라를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죽은 자를 건조한 사막에 묻으면 시신이 덜 부패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라를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기술은 그들이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처음에는 하인들도 함께 묻어 내세에서 함께 봉사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대신 나무나 상자 등을 만들어 함께 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로 이는 파라오 쿠푸의 무덤입니다. 이 대피라미드는 4000년 전 건설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이 구조물은 당시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일 정도로 놀랍고 현재의 기술로도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그들의 문명과 신앙,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을 통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을 이해하려는 학자들은 밀에서 나온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 그들의 삶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한때 파라오를 상징하는 거대한 구조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고대 이집트의 예술 기술 문화에 중요한 유물들이 담긴 창고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파라오들은 백성들이 바랐던 이상적인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속적인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인도에서는 인더스 문명이라는 강력한 문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문명은 수메르 도시 국가가 성장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약 3,000건 킬로미터 떨어진 인도 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거대한 암석 기반 도시들이 건설되었고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 문명의 초기 역사를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전설과 고고학적 증거들은 이 문명이 어떻게 번영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역사에 대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황제 바라다는 강력한 문명을 뒤로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고대 도시 유적지인 메르가르와 모헨조다로가 이 전설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명처럼 인더스 문명도 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인도의 이름은 사실 신두에서 유래되었고 이는 거대한 강인 겐지스 강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힌두라는 단어도 같은 어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나라를 바라트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고대 전설적인 황제 바라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바라타 황제는 인도 제국을 통일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잘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인 마하바라타는 그의 삶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 전설은 실존 인물인 바라타에게 영감을 받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6홍전년에서 기원전 100년까지 지속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문명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고대 인더스 유적지에서는 당시의 복잡한 도시 설계를 볼 수 있으며 실내 화장실과 공공 수영장 등 고대의 첨단 시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도시 설계자들에게는 인더스 문명의 유적들이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문명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많은 비밀들이 존재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를 풀기 위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 증거를 찾고 수집하여 과거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더스 문자의 해독이 불가능하여 연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이 문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더스 문자의 기호는 주변 지역의 글자들과 비슷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인더스 문자가 사실 진짜 문자가 아니라 서명이나 브랜드 로고와 같은 상징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연구자들은 도시 유적들을 통해 이 문명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대 도시들인 모헨조다로와 메르가르는 수천 년 전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에서
이 문명이 어떻게 번영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들입니다. 수메르 문명의 규모는 매우 커서 다른 고대 문명들과 교역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헨조다로는 한때 핵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발견된 유리질 도자기를 보고 일부는 핵폭발의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유리질이 형성될 수 있고 그 유적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핵폭발이 일어난 흔적이라고 확신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며 오늘날 인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도시 국가였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과학, 철학, 건축 등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18세기와 19세기 철학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스의 문화적, 학문적 유산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대 그리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메르 문명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메르는 사실 도시국가들의 연합체였고 그리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도시국가들이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었죠. 그리스의 대표적인 두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살펴봅시다.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로 파르테논 신전과 플라톤의 철학, 그리스의 유명한 시와 연극 등이 이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평화롭고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기량으로 페르시아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고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 사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18세 이상의 부유한 남자 시민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테네는 대규모 노예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와 비교해 군사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으며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도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했으며 이 전쟁을 통해 그리스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이후 정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고 18세기 정치 철학자들은 이를 이상적인 사회로 여겼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새로운 가치 체계를 재발견하면서 아테네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를까요? 고대 그리스의 내전이나 스파르타 전쟁 같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 대신 이 전쟁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파르타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펠로폰네소스는 그리스 남서부의 반도로 스파르타가 위치한 곳이자 갈등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도시 국가들이 맺은 동맹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특성과 전통을 강조한 스파르타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중심지로 모두가 인정한 수도였습니다. 무역으로 부유해졌고 정치적으로도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스파르타는 군사적인 훈련 외에는 내세울 만한 특징이 없는 평범한 군주제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르타는 아테네에 맞서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지역적 연합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결성되기 전 아테네는 이미 델로스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렙 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며 전쟁은 세 시기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기에는 어느 한쪽도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결국 스파르타가 패권을 쥐게 됩니다. 스파르타는 지방 정부들을 전복시키고 동맹국들을 보호하며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정치적, 군사적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가 가장 큰 비밀 무기로 사용한 것은 바로 역사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라는 이름은 전설적인 인물, 최고신 제우스의 손자 펠롭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게다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인 미케네 문명의 발상지였고 스파르타는 그 역사적 배경을 활용해 전쟁을 정당화했습니다. 또한 스파르타가 강조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올림픽이었습니다. 올림픽은 제우스와 펠롭스를 기리기 위해 4년마다 올림피아 골짜기에서 열린 행사였습니다. 이 올림픽은 여러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연결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인류가 함께 살았던 시절, 그들 중 일부는 지금의 인간과 비슷한 신체 구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근과 질병, 전쟁 등으로 대부분의 인류가 사라졌고 살아남은 인류만이 오늘날 우리가 알게 된 인간으로 남았습니다. 우리의 혈액 속에는 그들과 교류하고 경쟁했던 다른 인류들의 유전자가 섞여 있습니다. 현생 인류는 농사를 배우고 정착하면서 도시와 국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점차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인간의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역사라고 부르며 기록을 남기기 이전의 선사시대에 있었던 일들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추측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20만 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곳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 화석 오모 화석과 헤르토 화석은 19만 5천 년과 16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두 화석 모두 에티오피아에서 발굴되었기에 최초의 인류가 바로 그곳에서 출현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렇게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소통하며 후세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었을까요? 학자들은 종종 오모 화석과 헤르토 화석을 같은 시대의 화석으로 묶어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두 화석 사이에는 무려 3만 5천 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기록을 시작한 역사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8배나 넘는 긴 시간입니다. 그 당시 인류는 수많은 변화를 겪었을 것이며 그들의 삶은 수많은 흥망성쇠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삶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두꺼운 시간의 장막이 우리를 서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조상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가가 그 장막을 조금씩 들어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1967년 오모 화석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에티오피아에서 최초의 현생 인류가 출현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 디오도로스 시켈로스의 기록과 놀랍게 일치합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인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인류라고 주장했으며 그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땅에서 살았던 원주민이라고 했습니다. 디오도로스는 이들이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살았기에 그들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인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디오도로스가 에티오피아를 실제로 방문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반영한 것으로 현대의 과학적 관점에서는 그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록은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최초의 인류를 에티오피아에서 찾았는지에 대한 추측을 보여줍니다. 고대에 주어진 유적을 보고 추정했을 수도 있고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보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고대 역사가들이 연구한 방법을 절대 알 수 없으며 역사 속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많은 수수께끼들이 존재합니다. 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간의 거주지입니다. 수만 년 전 인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최초의 인류는 자신들이 살아갈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거주지를 형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도시가 점차 형성되었고 그 도시들은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정의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실제로는 역사학자들조차 초기 도시의 정의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도시는 인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집단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중요한 정치 체제와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됩니다. 물론 도시에서만 이러한 체제를 갖추는 것은 아니며 유목 공동체 역시 비슷한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고대 도시를 정의할 때 단순히 인간들이 모여 살았던 장소라고 해서 그것이 도시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도시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필요하죠. 첫 번째, 그 장소는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야 하며 두 번째,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증거가 있어야 하죠.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예시로 이스라엘에 오할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순 2만 년 이상 된 유적지로 사람들이 오두막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오랫동안 살아온 흔적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곳에서 발견된 100종 이상의 씨앗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고 살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건물은 튼튼하지 않았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지는 도시라기보다는 마을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라는 개념은 약 1만 5천 년 전쯤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도시들은 모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포함하는 중동 지역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인간들은 점차 이동하면서 정착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이 말을 넘어 글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야기들은 더 오래 보존될 수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비옥한 땅으로 농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으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검은 머리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많은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그들과 경쟁할 만한 문명은
이집트뿐이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기원전 23년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도시국가들이 서로 연합을 이루고 자연재해와 군사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했던 초기 수메르 시대였고, 두 번째는 하나의 도시국가가 제국을 형성하여 세력을 확장했던 통일제국 시대였습니다. 수메르 사람들에게 농사와 날씨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종종 범람을 일으켰고,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었죠.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연맹을 맺었습니다. 휴르파라는 수메르의 주요 도시도 기원전 31년경 큰 홍수에 의해 침수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 속 대홍수 이야기와도 연관을 지어집니다. 또한 고대 수메르 사람들은 자연재해와 전쟁의 위험을 항상 느끼고 있었기에 힘을 합쳐 이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우카르라는 도시를 발굴했으며, 이곳은 기원전 3,500년경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의 공격을 받았던 곳입니다. 적군은 투석기를 이용해 대포알을 쏘았고, 이로 인해 성벽에 큰 구멍이 생겼고 많은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대 도시들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그들이 직면했던 위험과 도전들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략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그 당시 도시 국가들은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의미하며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메르의 도시 국가들은 각기 다른 왕들에 의해 다스려졌습니다. 왕들은 대부분 외교권을 포함한 권력을 행사하며 오늘날의 정치 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 당시 왕들이 되기 위한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많은 경우 비정상적인 이유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수메르 왕들의 기록은 주로 점토판에 새겨졌고, 그중 유일하게 기록된 여성 왕은 쿠바였습니다. 그녀는 수메르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를 팔아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사례와도 비슷합니다. 수메르의 연맹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 국가들은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며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234년 아카드의 사르온 1세가 수메르 연맹의 약점을 이용해 주변 도시들을 정복하면서 아카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 수메르 연맹은 점차 사라졌고, 이후 메소포타미아의 지도자들은 연맹이 아닌 힘을 통해 제국을 통치하며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문명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문화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그 당시 사람들의 경외심을 자아내는 놀라운 구조물들이었으며, 그들의 사회는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을 믿고 지도자를 따르며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마치 수메르 문명처럼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메스가 두 왕국을 통일하고 최초의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신과 자연을 구분짓지 않았으며, 그들의 신들은 종종 인간의 몸에
동물의 머리를 가진 형상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러한 묘사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당시 이집트인들은 신과 자연을 깊이 결합시킨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파라오란 이름은 우리에게 거대한 피라미드와 화려한 보물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이 묻힌 화려한 묘실은 당시 사람들의 믿음과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를 바라보면 그것이 사치와 타락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왕가에서 태어난 파라오들은 자신이 우주와 인간을 잇는 신성한 존재라고 믿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집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신의 분노를 살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이후에도 명예가 중요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마지막 안식처인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의 미라 만들기와 관련된 중요한 문화를 상징합니다. 처음부터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를 신성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연히 발견된 것에 가깝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죽은 자를 습기가 많은 땅보다 건조한 사막에 묻으면 덜 부패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시신을 보존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시신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는 것이 내세를 위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초기에는 파라오를 매장할 때 그와 함께 하인들도 묻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 대신 나무나 조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나중에 점차 인간적인 차원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많은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권위와 영원함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파라오 쿠푸의 무덤으로 600년 전 세워졌지만 오늘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현대의 기술로 보아도 경이로운 구조를 자랑하며 고대 이집트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졌는지 잘 보여줍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학자들은 피라미드에서 나온 미라를 엑스레이로 촬영하고 유전자를 분석하는 등 여러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을 넘어 고대 이집트의 예술과 기술,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라오들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신뢰하고 원하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함께 인더스 문명 또한 고대 문명 중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던 시기에 동쪽 약 3km 떨어진 인도 반도에서 거대한 도시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시간이 지나며 폐허로 변했지만 그 속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인더스 문명이 얼마나 강력하고 다채로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인도의 역사도 다양한 전설과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밝혀져 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전설적인 황제 바라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라타는 강력한 문명을 물려받아 오랫동안 잘 통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의 이름 또한 강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대 인도 문명과 그 문화가 현대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이 나라를 바라트라고 부르며 이는 나라와 백성 그리고 통치자의 복, 아래 지속되는 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고대 문명들은 그들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신념을 통해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라미드와 인더스 문명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믿음과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서사시 마하바라타, 그의 삶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설에 영감을 준 실제 인물이 있었다면 고대 인더스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략 기원전 6000년에서 100년까지 지속된 인더스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문명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인더스 유적지에서 우리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도시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실내 화장실과 공공 수영장 같은 고대의 첨단 시설들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도시 설계자들조차도 그 당시의 도시 설계에서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고대 문명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에 감춰진 암석 도시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에 대한 기록들을 조심스럽게 모으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불확실성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과학 수사대처럼 그 시대의 물리적 증거를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고대 인더스 문자에 해독이 어렵다는 점도 큰 도전 과제입니다. 이 문자는 주변 지역의 문자들과 비슷하지만 짧은 문장 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리하여 일부 학자들은 이 문자가 실제 문자일 수도 있지만 서명이나 브랜드 로고와 비슷한 개별적인 상징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자가 해독되지 않으니 우리는 도시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인더스 문명이 존재했던 도시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걸쳐 있었고 그곳에서 이 문명은 번영을 이룬 것을 보여줍니다. 인더스 문명은 수메르 문명과 비교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두 문명은 서로 교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헨조다로에서 핵폭발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아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다큐멘터리에서 모헨조다로에서 유리질의 도자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핵폭발설이 제기되었지만 도자기가 유리질이 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는 일이었기에 그 주장을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더스 문명은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 문명입니다. 그 역사는 오늘날의 인도와 그 문화의 기반이 되었으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 특히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역사도 그리스 문명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고대 그리스는 과학, 건축, 문학, 예술, 철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며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수메르 문명을 떠올리면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그 전성기에는 수메르와 비슷하게 도시 국가들이 느슨한 연합을 이루었으며 각 국가들이 잠시씩 패권을 차지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 국가인 아테네는 그 자체로 많은 예술적, 철학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파르테논, 신전과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유명한 그리스 시와 연극은 대부분 아테네 유산으로 그 영향을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정치 철학은 재조명되면서 아테네는 평화로운 유토피아로서 이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테네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평화롭지 않았고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테네의 군사적 역량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웃 국가인 스파르타도 페르시아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처음으로 물리친 것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군사적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은 아테네였고 아테네는 스파르타처럼 군국주의 사회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군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였습니다. 아테네는 여러 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통치 방식을 혁신하며 최초의 민주주의 사회로 불리기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오직 18세 이상의 부유한 남자 시민들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처럼 아테네도 대규모 노예제를 시행했습니다. 18세기 정치 철학자들은 아테네의 전통을 재발견하며 그 당시 유럽보다 더 계몽적인 목표를 가졌다고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등장할지 알 수 없지만 아테네 민주주의는 중요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전쟁을 고대 그리스 내전이나 스파르타 전쟁이라는 이름 대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펠로폰네소스라는 이름이 가진 중요한 의미 때문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그리스 남서부에 위치하며 스파르타가 속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반도는 전쟁의 중심지였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동맹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전통을 강조하며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내세웠습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중심지로 무역을 통해 부유해졌고 정치적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반면 스파르타는 군사훈련에 의한 강력한 군사국가였지만 경제적 정치적 특출난 점은 없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고 주변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기원전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양측이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이후 전쟁이 거듭되면서 스파르타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지방 정부들을 전복시키고 동맹국들을 보호하며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정치적 군사적 힘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역사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라는 이름은 전설적인 인물인 제우스의 손자 펠롭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전쟁이 그들의 터전을 강자로부터 지키는 전투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림픽은 그리스인들의 문화적 상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우스와 펠롭스를 기리기 위해 올림피아에서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올림픽은 도시 국가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